위안 쪽으로도 눈이 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아홉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여권 대선 후보 1위 이낙연 전 총리, 야권 대선 후보 1위 황교안 대표. 이분도 전 총리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한 지역구에서 맞붙는다. 이거 예비 대선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사이에 대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왜냐하면 최장수 총리 두 분 다. 그랬고 지금이 어쨌든 상징적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주자 선호도 1, 2위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일단 관심이 아무래도 엄청나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황으로 보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 어젯밤에 황 대표에게 종로를 출마하든지 아니면 불출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라고 통보를 한 걸로 취재가 된 거고요. 굉장히 이거는 뭐 도전적이고, 뭐랄까요. 참 외람된 그런, 명령 아닌 명령인데. 그렇죠. 당 전체가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종로를 회피하게 되면 그로 인한 당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거의 최후 통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응하지 않는다면은 회피한다는 느낌을 또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겠어요. 다소 늦은 감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는 이미 예비 후보를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 시작을 했고 또 이게 이제 이낙연, 황교안 두 주자의 대결은 거의 이번 총선에서 두 사람 개인적으로도 뭐 정치적 명운을 걸린 일이겠지만 동시에 두 당 전체가 특히 수도권에서 이 두 사람의 지지도에 따라서 수도권 전체의 판이 읽히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가장 상징적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서 나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뭐 10% 이상 격차가 나는 조사도 몇 개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게까지 선거 막판에 그렇게까지 계속 갈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점점 좁혀지겠죠. 보통 그리 왔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가장 뜨거운 접전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 황교안 대표가 현격히 밀리는 그런 조사 결과는 황 대표가 종로 출마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좁혀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참고로 하면 SBS가 조사했던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유권자 500명 종로구에 그때는 53대 26이었고요. 리얼미터가 했던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이건 또 29대 17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약간 이게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앞으로의 조사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사 개요를 또 저희 밖에서 열심히 또 찾으실 텐데
그래요. 자, 이 개요는 또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개요요. 네. 자, 보수 야권의 창당 경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20석 이하로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미래한국당은 창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지금 속도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드라인이 14일입니다. 14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20석이 무너진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10억 미만을 받고 글쎄요. 20석이 넘어가면 25억을 받고 이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의석수를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오늘 전략공천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통합 신당 또는 창당 관련해서 속도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른바 호남 3당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 개요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1월 28일부터 30일 종로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종로 같은 경우 응답률 17.1%고요. 이 유선 전화 면접, 무선 전화 면접 16.6대 83.4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18살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 이 조사 결과는 물론 전화로 했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시 뉴스 또 어떤 뉴스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 신종 코로나 소식은 뭐 계속 나올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금 2월 우리 시간으로 2월 10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수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수상 가능합니까? 지금 그 두 작품이 뭐 감독 작품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기생충과 1917. 전쟁 영화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두 병사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전쟁 서사작 영화고요. 두 작품이 작품상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NN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 가장 근접해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근데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 한 번도 그 작품상은 그러니까 외국 영화가 차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영화만 그렇습니다. 수상을 했군요. 감독상은 있었다고 합니다. 딱 한 번. 대만 감독이었다고 하던데요. 있었는데 작품상은 처음이어서 그래서 지금 특히나 여러 가지 전망 중에서 그 부정적 전망은 대체로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건 전쟁 소사여서 대작, 플래툰이라든가 그래서 1917 이 영화가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언론도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역사를 바꿀지 아니면 또 기존의 정석대로 전쟁 영화, 미국 영화가 또 이렇게 수상하게 될지. 어찌됐건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렇게 작품상으로 지명된 것도 처음이고요. 한국 영화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기생충이 전 세계 57개 나라 해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55개 수상을 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상만 55개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난 뭐 기록이죠. 수상률이 매우 높은데 아카데미상에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한다면은
아카데미상 또한 위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예. 그 전망으로는 아카데미 그 여러 가지 상 중에서 외국어 영화상, 예. 지금은 국제 장편 영화상이라고 하는데 예. 여긴 거의 뭐 90% 이상 네. 수상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예. 아카데미상이 위상이 더욱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그 방법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김도영 기자가 오늘 미혼부의 아이들의 출생 신고와 간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미혼모가 아니고요. 미혼부. 예. 미혼부의 아이들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혼부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를 그렇습니다.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100% 예. 자식임이 입증이 되더라도 네. 현재 제도상으로 예. 어떤 문제점 때문에 예. 출생 신고를 못 합니다. 왜요? 그거를 오늘 이제 9시 뉴스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어머니는 되지만 아버지는 안 된다. 예. 왜 그럴까요? 제도적으로 큰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9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경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확진자는 총 24명이며 의사 환자는 1,328명입니다. 의사 환자 가운데 1,00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으며 327명은 격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휴업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가 647곳으로 어제보다 55곳 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현황을 집계한 지 5일 만에 336곳에서 647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생산과 판매량을 사실상 직접 감시합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공영 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활용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외에 14개의 성과 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간인 댓글 보도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 지역에는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앞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세계보건기구, 유진벨 재단, 세계식량계획 등 3곳의 대북 지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전자업체들의 현지 공장 상당수가 주말까지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업계는 현지 인력의 복귀가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 누굽니까? 안철수 전 대표 소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2일 실용적 중도 정당을 창당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질의응답 중에 실용적 중도라는 정치 노선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안 대표가 현 시점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실용적인 중도의 모습이다라고 답변을 한 뒤에 이것을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아니면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호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상대의 진심을 잘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그걸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듣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기자의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은 질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치인은 그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서 이제 국민 앞에 선명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본인 정견 발표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이게 좀 더 그 자신의 노선을 좀 자세히 밝혀달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좀 국민하고 싸우자 뭐 이런 태도처럼 보여요. 그동안 이제 많이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좀 준비된 답변이라고 보는데요. 이 질문이 그 처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데뷔 이후부터 10년간 계속 받아왔던 질문인데 이게 이제 좀 프레임을 바꿔보려는 시도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가 없어서 이걸 잘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질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좀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알겠습니다. 실용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일단 사람들이 그 실용 정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이제 그 실용성이 담보가 될 텐데 일단 좀 실용적인지 못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사실 국민들이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도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로 그 정부에 네이밍을 했습니다만 원래 실용 정부로 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실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용은 또 중요한 가치고. 그렇죠. 그래서 실용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다 소상하게 또 구체적으로 감지되게 설명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더 쉬운 언어로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신당 이름은 정말 안철수 신당으로 가려고 했던 모양인가 봐요. 아, 그게 이제 무산됐죠.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그 정당명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당 이름에 이제 본인 이름을 넣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았나. 이제 물론 이제 그 의도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당들이 이제 투표용지에 나올 텐데 맞습니다. 이 당이 안철수가 이끄는 당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안철수 신당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 이름은 당명에 넣을 수 없다 이런 선관위의 입장. 맞습니다. 이게 인물 중심의 어떤 정당보다는 어떤 가치 지향 위주의 이제 정당 정치를 이제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름이 그 불어된 거는 어쩌면 좀 정당 정치의 어떤 순리에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은 선거가 대선만 있는 게 아니라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특정인의 이름이 당명인 당이 나오면은 이게 대선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명을 정할 때 이제 50년 정당, 100년 정당을 이제 추구하고 그걸 목표로 이제 창당을 해야 할 텐데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당명을 짓는다는 건 일단 이 정당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걸 또 예견할 수 있는 또 네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 만나보죠. 경희대 무용과 윤미라 교수가 학부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윤미라 무용단의 정식 무용수는 대학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연 때마다 학부생들을 차출해서 보조 무용수로 세웠는데 지금까지 출연료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 중에 하나였던 대구 국제무용제 측에서는 5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명목의 돈을 받고도 중간에서 이제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물었더니 어떻게 된 거냐. 윤 교수에게 물었더니 외부 공연 출연료는 학생들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애초에 나는 돈을 만질 수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구국제무용제 관계자는 출연료는 출연진이 아닌 무용단 대표 그러니까 윤 교수에게 직접 지급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디로 간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교수는 돈을 받아놓고는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정황처럼 지금 그
무용단 측의 그 대구국제무용대 측의 네. 입장을 보면 그런 정황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금방 규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렇죠. 수사가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예, 밝혀지겠죠. 예. 또 윤 교수는요. 이게 예.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안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훈련된 프로 무용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쳐서 무대에 세우는 것인데 왜 돈을 주어야 하냐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 이거는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전형적인 헬조선의 열정페이 이론인 거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네 이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윤 교수는 공연을 한 번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네. 이게 뭐 대관비, 조명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네. 남는 돈이 없어서 애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내 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가문 목사가 광화문에서 돈통 돌리고 이제 모금을 한 뒤에 왜 그 집회에서 돈을 걷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집회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로도 다 충당이 안 돼서 내 돈을 오히려 집회에 썼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거랑 정확히 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1년에 4차례 특강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제 강요를 했는데 이게 1회당 약 24만 원 정도의 이제 특강비가 들어가는데 네. 4년 동안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특강비로만 약 38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 네, 네.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이게 특강이 끝나고 강사에게 걸어줄 꽃다발 비용까지 학생들에게 그 강요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참 이분한테 열정페이가 왜 문제인지 소상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학생들이 특강을 왜 이게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냐면 네. 이게 졸업을 하려면 네. 졸업 공연에 서야 되는데 이 졸업 공연에 서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게 이제 전권이 교수한테 있어요. 네. 그리고 졸업을 하더라도 이제 이 교수의 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교수의 지도 교수의 눈밖에 들었을 경우에 네. 내 앞길이 좀 막힐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 공론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사람 누굽니까? 예,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 22일 밤 11시경 영등포의 한 PC방 앞에서요. 네. 취객이 누워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네. 이제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제 관할 지구대로 이 취객을 이송했어요. 네. 근데 이 취객이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거다.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이런 폭언을 했는데 5년 뒤? 예. 5년 뒤는 왜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예. 알고 보니까 이 취객이 경찰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하면 네. 경위 이제 계급을 달고 임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지구대 순찰 팀장급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5년 뒤에 임관을 하면 네. 너희들보다 계급이 높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없을 것만 배웠네. 경찰대에서 그거 가르칩니까? 그래서 경찰대학교 측에서는 예. 이 박 씨가 검찰에 송치된 바로 다음 날 네. 이제 그 퇴학을 결정했다고 해요. 어이구, 그래요. 5년 뒤에 예. 별 볼 일 없겠네. 예. 그렇네요. 이게 경찰대 관계자는 예. 학생 생활 규범에 따라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므로 네.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빠른 퇴학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대 규율이 매우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게 한 번의 실수로 퇴학까지 하는 건 좀 심한 처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네.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런 사고를 가진 분이 경찰관으로 임관한다면 저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굉장히 규율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작은 범법도 이게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관 폭행을 했다. 어찌 보면 경찰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계급을 떠나서. 그런데 5년 뒤에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유, 끔찍합니다. 이런 분들이 경찰이 된다는 것이 끔찍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역시나 혼잡하고 곳곳에 사고의 여파로 막힙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만 2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곤지암 일대에서 밀리고요. 이후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까지도 밀리는데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문경 2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문경세제 일대 2km 막힙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백면으로도 내장산 부근에서 사고의 영향으로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백면 구서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의 여파로 정체입니다.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용인 쪽으로도 운중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있어 금토 분기점부터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국가가 어렵고 큰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이 와서 정부를 이렇게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정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 (2014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외압. 국회에서 질타됐던 바. 하지만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은 세월호 사태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의혹 관련 야당의 집중 추궁에 있었던 미방위. 고대영 KBS 사장의 답변 태도로 시작부터 아슬아슬하던 분위기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보도 책임자한테 직접 물으시는 건 제가 보면 이거는 사실상 언론자의 심의의 소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장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네?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안 되죠? 재판 끝에 이정현 유죄 확정. 대법원 3부는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받은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등이 아닌 이상 벌금 1,000만 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벌이 아니고 그래서 종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저희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파들이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왜 종로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저는 제가 한 24년간 정말 힘들게 당선 가능성이 0%에서부터 했었던 호남 정치를 접고 올라올 때는 제 나름대로 비장의 각오, 제가 돌아갈 다리도 부수고 돌아갈 집도 부수고 돌아갈 곳이 없게 하고 그런 각오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누가 나오든 그것은 이제는 저의 관심 바뀝니다. 저는 어쨌든 종로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정치 한번 마지막으로 불태워보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광주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연설에서 호남의 안목을 비판했던 이정현 의원.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털털 털어가지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인재를 보는 안목을 키우라며 호남의 야당 독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광주 민주주의는 저는 부끄러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한 당이 독식하고 독점하고 독식하게. 자, 종로 국회의원 나가시더라도 정산할 것은 정산해야지. 왜 KBS 보도에 외압을 가했는지. 다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외람되지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방송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흠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흠결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법을 굉장히 존중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네. 제가 받은 1,000만 원 그 벌금은 이런 그 선거에 전혀 출마에 전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자격을 갖고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선거는 사법적 판단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네네.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유권자들을 묻고 유권자들이 답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당연히 출마가 가능하고 요약하자면 잘못은 했지만 자격은 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현 정부 비난으로 논리의 방향을 트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부 사람들처럼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에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다 하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저는 법치에 그렇게 거부하고 하지 않고 어쨌든 억울하고 내가 할 얘기 많지만 그래서 판결을 내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수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황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 외압을 가던 당시의 이 말과 같은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라면 후루룩 잘 넘어간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장가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요 어머니 나를 길러주셨네 없다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 하루하루가 즐겁다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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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라면 후루룩 잘 넘어간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음주운전하지 마라 졸음운전하지 마라 과속운전하지 마라 교통안전 지키자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모두가 불조심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잘 될 거야 우리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모두 외쳐보자 잘 될 거야 우리나라 장지기 장지기 장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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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기 장지기 네, 태진아와 강남이 함께 부른
장지기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고독이었습니다. K77392349 이 계정 쓰시는 분 문제가 많이 쉬워졌네요. 정답 독고다이. 네. 자, 그리고 4204번 쓰시는 분 정답은 고독. 김용민 라이브 즐기는 고독한 30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갈치동자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답 중2병. 네. 고독이 중2병인가요? 예. 자, 그리고 유주환님 정답 구독. 아, 고독인데 구독이라고 하셨네요. 자, 그리고 0413번 쓰시는 분, 저녁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다가 정답 보내는 걸 깜빡했네요. 정답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솔리드가 고독인가요? 솔리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영어가 나와서 제가 긴장했습니다. 자, 2405번 쓰시는 분 정답 고독. 통찰과 위트가 일품인 김용민 라이브. 인문학적 시각도 길를 수 있는 그런 명품 방송이죠. 감사합니다. 8520번 쓰시는 분 정답 고독. 창원은 6시 넘어야 이 방송이 나옵니다. 만날 문제는 안 내고 땡치기만 해서 이상했는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네요. 네, 5시 때 1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발표는 또 2부에서 하는데 1부는 일부 지역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어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그리고 안동, 포항, 청주, 전주, 제주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2부는 전국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 좋은 또 지역 자체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이 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또 이 지역 로컬 방송들은 또 풀뿌리 정보들을 또 많이 전해드리니까 또 많이 경청해 주시고요. 자, 1468번 쓰시는 분 정답 고독. 예, 고독 맞히셨습니다.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와 만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출사표, 의석을 지키기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국회의원들 이야기. 21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 2020 의석 전쟁.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진행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진행자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이팅. 어떻게 요즘에 국제 뉴스 아무래도 네. 다 코로나 바이러스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블랙홀이 됐어요. 네, 예. 맞아요. 자, 내일도 또 이 관련한 소식 또 속보를 전해주실 텐데요. 네. 예. 자,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현재 각 정당 의석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당이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 네. 10개입니다. 네. 또 생깁니다. 예. 자, 일단은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 제1당 129석 그대로고요. 자유한국당이 한 석이 빠졌다가 네. 한 석이 늘었다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한선교 의원이 탈당했어요. 위성정당 만들러 갔죠. 이찬열 의원이 네. 손학규 대표 곁을 박차고 나와서 네. 한국당에 입당을 하는 또 이제 이 교차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바른미래당 이 3명 탈당해서 교섭단체 지위 잃었고요. 네. 17석, 새로운 보수당 8석, 대한신당 7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일명 전진당 이현주 의원 대표 1석 네. 이렇게 돼 있고 무소속 의원 13명입니다. 일단 그 자유한국당에서 또 미래한국당으로 갈라져 나가는 의원들 다 또 치게 되면은 다음 네. 주에는 또 더 우르르 빠지겠죠. 미래한국당이 또 나올 것이고요. 네. 또 우리 공화당도 홍문종 공동대표가 또 별도의 당을 만들기로 했어요. 2석인데. 네. 2석인데. 또 한 석이 또 갈라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보수 대통합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럼 이제 적어도 이현주 의원은 뭐 지금 합류할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또 몇 개의 당이 합쳐져서 대통합이냐 중통합이냐 수통합이냐 이 변수가 남아 있는데 네, 네, 네. 이거는 보수 대통합보다 중도 통합이 먼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것도 지켜봐야죠. 특히 그 호남 3당, 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또 네. 합당. 뭐 이젠 의견차가 거의 없다. 급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언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일 이전에 해야 한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전. 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 중요하죠. 네. 원내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 선거에서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렇죠. 차이가 큽니다. 네. 지금도 이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0억 원대의 자금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동력이다. 사람은 없는데 돈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빅매치가 성사될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이 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 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실기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너무 늦었다. 뭐 또 이제 정치에서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정말 늦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바로 어제까지 오늘 낮에도 오늘이라도 종로 출마 선언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비웃으시더라고요. 가능성 없는 얘기 한다고. 근데 오후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단 촉과 감과 분석인데 뭐냐면 구조.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판도가 이럴 수밖에 없게 짜여져 있고 알면서도 황교안 대표는 험지라는 그 표현 때문에 자기 발목 잡은 거죠. 가승자박.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링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고 여기서도 못 물러납니다. 이제 진검승부. 정치 1번지 종로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 여야 양 대권 주자의 가장 뜨거운 격전장이 됐습니다. 이미. 누가 그런 실언을 했는지. 이길 수 있는 험지란 말을 내뱉어 가지고 두고두고 또 회자됐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험지는 형용 모순입니다. 맞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은 험지가 아니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버럭하면서 아니 전 대표는 험지 가라 하고 현 대표는 양지 가는 겁니까? 다른 말로 꽃길 밟겠다는 겁니까?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전 뭐가 작용한 게 컸냐 하면 이거 잘 간과하시는데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내가 가겠소 종로 이렇게 한 말이 보고 있소 황교안 대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도 전 대표거든요. 탄핵 직후에 수산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몇 달 맡았었습니다. 탄핵 직전. 탄핵 직전에 수습하기 위해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상징적인 의원이잖아요. 친박이고 강성보수인데 호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그런데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이지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한 셈이 된 거죠. 아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말이죠. TK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런 당 안팎의 그 요구가 있긴 한데 실제로 TK 의원들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불만 토로하죠. 김재원 정책위 의장 이분도 역시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군위인가 아마 거기가 지역구일 거예요. 지역. 그분 말씀은 항상 물갈이는 TK에서 해야 한다. TK에서 물갈이해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TK에는 항상 선수가 낮은 그런 신인들만 오다 보니 이 지역구의 이익을 국회에 가서 잘 대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 그런 얘기 TK에서 자꾸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그러면은 이제 선수가 높은 이제 중진 한 3선 이상 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뭘 했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당내에서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왜 물갈이를 이야기하게 됐나. 아니 저는 정말 이 올해 그 선수가 쌓일수록 점점 잘하는 모습을 본다면 물갈이 얘기는 안 나오죠. 정치는 오래 할수록 잘하는구나. 지역 주민 정말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저 정치의 고수가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20대 최악의 국회는요. 물론 이제 한국당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때 초선 비율이 높았던 편이에요. 지난번에 물갈이를 많이 한 편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정부 말을 청와대 말을 잘 듣는 초선들로 채웠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거수기억할 만하고. 그런데 좋아요. 어쨌든 이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중진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이 한번 TK 지역에서 대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 TK가 문제는 너무 꽃길이었다는 게 문제죠. 너무 꽃길이었다는 게. 그 안에서도 자꾸 이 유권자에 의한 자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믿고 내보내는 격이었지 않습니까? TK에서도 정말 유권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양한 지역 목소리. 여기는 그냥 우리 텃밭 이런 생각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아니 텃밭이 어디 있습니까? 텃밭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험지는 형용모순이다. 동의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텃밭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 아니 이거는 유권자 모독입니다. 뭐 동그라미 번이면 네. 또는 뭐 이 땡땡 당이면 네. 나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시신을 내보내도 뭐 이긴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권자들을 우습게 받는가. 예. 오히려 우리 지역이라는 의미로 잘해준 거 별반 없다. 네. 자꾸 이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요. 바꾸는 것도 능사예요. 네. 그 노동자 해고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 사람들은 자주 바꿔도 유권자들에게 해로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으시면 예. 좀 언짢으시겠지만 네. 아니 또 그래도 긴장하고 더 좋은 정치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권자들에게 보답하지 않겠어요? 정치인과 쓰레기통은 네. 자주 바꿀수록 좋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 네. 2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 네. 그렇죠. 그래요. 왕자와 알겠습니다. 거지. 예.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란 당명을 쓰지 못하게 됐는데 선관위가 결정했죠. 아, 그래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신당 창당 추진기획단은 정치적 판단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새로 장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 그거는 안 되죠. 저는 물론 이제 그 당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뭐 정말 내가 총대를 메고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이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뭐 어디 그 마트 가면은 생산자의 얼굴을 사진을 이름을 딱 붙이잖아요. 네네네. 그 책임 표시제 같은 거.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이 민주정당이라면은 이게 당규에 따라서 이제 그 당이 움직여야지 특정인의 이름이 앞세워지면 당연히 그 특정인 중심으로 줄서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좋은데 네. 화장실에 가시면은 미화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사진 붙어 있고 연락처 심지어 이름까지 있는데 화장실 가도 안철수 대표 얼굴이 있고 식당 가도 안철수 이 대표 얼굴이 있고 이건 뭐 사무실 가도 안철수 대표 얼굴이 초상화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바로 얼마 전에 손학규 대표한테 당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당 못 내놓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 손학규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너가 CEO한테 자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게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정당은. 이 얘기를 들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오너 이름을 박은 정당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지금 이 이름을 들이민 거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도 가치에 저는 동의해서 이번에 그럼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 후보 최영일, 예비 후보 최영일, 명함이 이래요. 그럼 이거는 뭘까? 내가 안철수일까 안철수가 나일까 이런 이 정체성의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면은 잘못됐다. 홍문종 의원. 이분 이제 따로 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는 자유민주공화연대 이걸로 하려다가 너무 길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뭐 이게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친박신당으로 이름을 정했대요. 친박신당. 친박연대는 있었는데 2008년 총선에서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성만 들어갔지만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친박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신당은 거기서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이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친박신당 또 친박연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거는 뭐 선례가 있는 거죠. 뭐 무난하게 이제 중앙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그럼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럼 안철수 신당은 이제 그냥 이렇게 물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친안 연대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럼 받아줄까요, 아닐까요? 친안 이름 석자가 다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할 말이 없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친박연대에 또 선례가 있으니까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제가 장난삼아 말씀드린 건데 이러한 행위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야 열심히 한다. 가점을 줄까요? 저 당의 이름에 이젠 잘 지었네. 뭐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온 게 총선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이름.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표방해 줘야 되는데 네. 안철수 신당은 좀 너무했다. 그리고 뭐 친한을 이 붙든 친박이 붙든 혹은 뭐 친김이 붙든 네. 친용 신당이 나오든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아예 탈당을 해가지고 네. 자기 중심의 당을 새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네.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보진 않는 게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뭐 당을 여러 번 창당했지만은 사실은 기성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맡겨왔고 또 네. 위임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새 정치가 제대로 부각될 맞아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아예 내가 뭐 정치 경험도 있겠다. 그 나의 모든 어떤 철학을 담은 그런 정치를 펼쳐보겠다. 진짜 새 정치를 한번 펼쳐보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안철수 신당을 만든 것 같다는 하지만 생각이 이런 듭니다. 브랜드에서부터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없어 보이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딱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자,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제가 탈지역 맞아요. 동의해요. 탈지역 네. 해야죠. 예. 탈이념 90년대에 전 탈이념이 시작됐다. 세계적으로. 네. 냉전 체제가 해체될 때부터. 예. 근데 우린 정치인들이 이념을 이용해 먹는 정치가 계속 반복돼 왔어요. 네. 탈이념과 탈진영의 차이가 뭐예요? 탈이념과 탈진영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거 날림으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탈이념은 좌우 보수 진보잖아요. 예. 여야는 상대적 개념이니까. 예. 탈진영은 뭐예요?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왜 동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넣기는 좀 허술해 보이니까 하나를 더 세 개를 채우면 보통 좋거든요. 네. 탈이념과 탈진영은 한국 사회에선 동일하게 쓰인다. 학술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이데올로기하고 네. 여기서 진영이라는 건 세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이 실제와 이론이 다른데 네. 그 구분이 의미 없이 언론이 같이 쓰고 있다고요.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혼동스러운 얘기들을 모호하게 했지? 네.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겠다. 네. 이거 MB 정부 때 실용주의 정부라 그랬어요. 아니 바로 지난 대선 때 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러신 예. 분이 네. 실용주의가 중요한 건 아는데 왜 그 MB 정부 때의 모토를 또 끌어오셨을까? 네. 다른 뭔가 좀 이제 뭐랄까요 귀에 쏙 들어오고 예쁜 팬시한 이름과 가치를 다듬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뜻이라는 건 전 이해해요. 안철수 의원은 어쩌면 아직도 순수하다. 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보수통합 관심 없다 얘기했는데 그걸 잘 표현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정자분이 유튜브에 백신당 어떠냐 이렇게 전문가니까요. 네네네. 바이러스 잡으러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나쁜 정치 바이러스 잡으러 간다. 백신당. 이걸로 하게 되면은 또 화제는 되겠네요. 화제는 되겠죠. 주 KT님, 최영일 평론가 라디오 진행하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아우. 예,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들어주시면 되죠.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전 지금 10년 됐죠. 10년.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미 진행하시는데. 아유,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네요. 화끈. 예, 진행하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 KBS 1라디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통합신당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보수 진영 통합. 통합정당. 근데 통합신당이라는 이름. 네네. 10년 가고 20년 가면 그때도 신당이란 이름을 쓸 텐데 당명을 바꾸지 않으면은 신당이란 말에 좀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껴야 하지 않나요? 그 이름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현상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혁통위의 박형준 위원장이 좀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은 좀 뜨아해요. 왜냐하면 이 당명 공모를 또 내부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되는 이 키워드,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 이걸 행복으로 뽑았어요. 네. 그리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 아니냐. 동의해요. 행복 좋죠. 행복이 들어가는 당 이름. 또는 자유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꼭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여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통합신당은 가치가 들어있지 않고 밋밋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와서 결정 아직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보수 대통합 이쪽 흐름은 지금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현주 의원이
유승민 의원에게 상당한 일가를 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빼고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보수당을 빼고? 네. 그럼 새로운 보수당이 빠지면 그게 무슨 예를 들면 이현주 대표가 있는 전진당과 네. 자유한국당이 통합해서 예. 이 통합신당이 됐어요. 의석 하나 한 늘었어요. 개인 정당과 100석 넘는 정당이. 네. 예. 혹은 여기에 뭐 의석 2개인 홍문종 대표가 또 다른 당을 차린다고 네. 지금 왜 그래 합쳐야 될 때인데 자꾸 분열해 들어오시오. 홍문종 조원진 의원이 만약 들어갔어요. 네. 3석 늘었어요. 예. 그래서 보수신당으로 이름 간판을 갈았을 때 네네. 국민들이 이걸 보수 대통합으로 봐줄 것인가. 예. 우선 유승민과 황교안의 결합이 중요한데 네. 지금 이 두 분은 아직도 이 결정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럼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원래는 10일 날 창당한다고 박형준 위원장이 처음에 선언했는데 네네. 10일이 월요일인데 어렵잖아요. 20일까지는 창당해야 한다. 네. 지금 그 전에 12일까지 손학규 대표가 이 새 당을 모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빠진 도로 국민의당과 어찌면은 이러나 저러나 도로 새누리당이 모여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냐. 네. 그럼 국민들은 이 힘든 과정을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돼서 네. 21대는 어떤 정당들의 모습을 볼 것인가. 좀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진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